출발 새아침. 기부 한번 하려다가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누가 기부를 할까요? 백범 김구 선생은 생전에 아들을 둘 뒀습니다. 장남은 부친을 도와 항일투쟁을 하다가 1945년 중국에서 병사를 했고요. 차남 김씨는 독립운동을 한 후에 공군 참모총장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2016년에 사망을 하면서 생전에 했던 기부금 42억 원에 대해서 국세청이 그 후손들에게 상속세와 증여세 명목으로 27억 세금을 통보한 겁니다. 김신 총장은 한국과 미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그리고 뉴욕의 한인단체, 공군 내 장학재단 및 해외 유수대학에 많은 기부를 했었고요. 이 기부금은 한국의 항일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도 쓰였습니다. 그러자 백범의 후손은 조세 불복 신청을 했고요. 결국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세금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긴 했답니다. 하지만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부자는 기부를 안 한다면서 나무랄 게 아니라 기부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사실 저희 식구들이 닭을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 꽃기호 평론가랑 평론을 시작하면서부터 닭을 먹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어떠신가요? 닭 맛을 제가 떨어뜨리는 건가요? 이건 아니고 이제 약간 동지애를 느낀달까. 뭔가 미안한 마음에. 자, 하나 여쭤볼게요. 대북 전단 살포를 민간 탈북자 단체가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들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 계속 전단을 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고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시민단체 활동이 또 다른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북단체들이 북한에게 보내는 이 대북 전단, 물론 본인들의 취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접경 지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또 페트병 안에 쌀을 넣어서 보내려고 하다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제 보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자국민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가능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왜냐면은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 혹은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준다 이런 거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제3자의 목숨이 위험해진다거나 네. 혹은 지금 현재 우리하고 북한 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관계가 나빠진다거나 이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전단 살포의 목적이 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 북한의 일명 삐라라고 부르는 전단을 보내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일단은 이제 그 단체 두 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큰샘이라는 단체인데요. 네. 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일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지 북한의 수뇌부를 일방적으로 비난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새삼 새롭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긴 한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들을 네. 유포했다는 것. 그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어떠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큰샘이라는 단체는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청소년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해서 북한으로 날아갈 수 있고 도착해서 북한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했었던 이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려고 했던 것들. 이런 부분이 정말 해류를 타고 북한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학적인 문제도 분명히 남아있는데요. 결국은 그 단체들이 원하는 것, 그 단체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을 정부 사업이나 거대한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북전단 아까 내용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었고 또 선정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좀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하고 네. 큰샘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 형제들이 운영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이 두 네. 개가. 그래서 이 형제끼리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자, 어쨌든 그런 본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우리하고 북한 간의 관계가 다시 되돌아갔고 원점으로 네. 또 통신선들이 모두 다 끊겼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정말 그 결과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스스로 좀 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단체와 관련된 이제 결과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 단체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 단체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발했는데요. 이게 민법 38조에 나와 있던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 당국자는 이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 통일에 이바지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얘기를 밝혔는데 이 부분이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큰샘이라는 단체는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특히나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탈북 청소년과는 무관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민법 38조에 의거해서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 보낸다라고 하는 그 물품들을 보니까 뭐 USB도 있고 뭐도 있고 꽤 물품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달러도 안에 넣어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돈들이 많은가 보죠? 1달러짜리 뭐 이렇게 넣었다고 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공식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유엔 제재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벌크머니라고 해서 현금 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근데 이 단체가 보내는 거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유엔 제재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유엔 정책에도 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쌀을 담은 페트병 띄어 보내는 것도 그렇고 네. 달러를 담은 페트병 보내는 것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제재 대상인 그런 행위다 이런 거구나.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를 남겼고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일단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접경지역 주민들과는 상의를 해야 된다. 그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법안이 이제 진짜로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 민주당에 있었던 박주선 의원 물론 후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으로 옮겨가긴 했었는데요. 그 정당이 있을 때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전신인 야당의 이제 반대에 불붙여서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네. 이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경제혁신위를 출범시킵니까? 네, 일단 경제혁신위를 출범시키기로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장은 윤희숙 의원, 서울 서초갑의 초선 의원이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가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적임자로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연아 의원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죠. 자, 그런데요. 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이경전 교수가 유력하다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막말 논란으로 네. 좀 얘기가 됐던 차명진 전 의원을 네. 두둔하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경전 교수 같은 경우는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뭐 분야로만 봤을 때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는 적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4.15 총선 때 차명진 후보가 그 세월호 텐트 발언을 남겼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어떤 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기사는 쓰고 왜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이경전 교수는 똑같이 그 기사를 똑같이 링크를 해서 막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차명진 후보를 이제 두둔했었던 SNS 글이 있습니다. 4월 10일경에 올라왔었던 네. 그 SNS 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성욕이 세도 장례식장이나 그런 곳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차명진 후보의 이야기를 아주 똑같이 옹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불거져서 막말을 옹호한 것이다. 막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옹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옹호를 해야 된다고요?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막말이 어떤 게 막말인지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사랑의 매도 금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현행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이건 이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뭐 친부모와 계부모와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모의 체벌권까지 삭제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법무부가 징계권 삭제에 나선 거는 1960년 민법이 첫 시행된 이래 60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사랑의 매 이름은 괜찮은데 피해가 크다. 네, 맞습니다.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오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호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대한민국만큼 집에 민감한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에서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잇따라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많은 주거 문화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전월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당선되시고 처음인가요? 네. 하여튼 뭐 늦게라도 다시 축하드리고요. 그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뭐 4년, 8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무한정 연장 가능 법안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주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계약자의 원칙이라든가 민법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당사자주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요. 임대인이 그 갱신 청구를 받았을 때 갱신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갱신이 항상 계속
된다. 이렇게 또 보기만은 어려운 게 또 제 법입니다. 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차임을 내지 않는다든지 네. 또는 고의나 과실로 빌린 집을 훼손하게 한다든지 또는 집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훼손된다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집주인이 이제는 내가 쓸 거야 이걸 네. 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집주인이 나 이거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 할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도 네. 객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뭐 사유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뭐 그 본인이 이제 살 거다라고 했으면은 진짜 좀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편에서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집주인의 의사는 사실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의 법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집주인보다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독일, 일본, 뭐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 뭐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 포함해서요.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선진국의 입법례와 비슷한 그런 방향의 입법 체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고 현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 가진 게 죄냐, 우리는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왜 무조건 임차인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냐, 진상 임차인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진상 임차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차임을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빌려서 쓰는 집을 훼손한다든지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이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이제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조금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유가 있어도 역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봉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 가지는 장점을 좀 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 법 시행 단계에서 굉장히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시장이 교란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과거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19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2015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1990년대 초반에 오히려 이 기간 연장에 의해서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빈번하게 다른 사람으로 계속 이제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를 바꾸면서 계약을 새로 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의 반증이다. 이렇게 또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은 이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청구 기간을 늘려나갈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라고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는데요. 물론 무제한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뭐 9년 뭐 이렇게 연장해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이제 뭐 엄청난 비율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네요. 네, 이런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될까요? 부수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보통 두세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임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매각을 좀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있었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던 법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통과가 됩니까? 글쎄요, 20대 국회 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고, 오히려 이번 법안보다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더 좁아서 네.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더 강한 법이었는데 제대로 논의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법안을 발의했는데 20대 때보다는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통과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합당이 가져가면 좀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해외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다 더해서 임대료 상승 폭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시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거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다 보면은 소비력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자녀 교육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 법이 차임 상승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좀 제한하는 측면은 있어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월세 제도가 있고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도 전세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보증금의 경우에 이제 이자율 정도가 월세로 좀 가산되는 형태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이제 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여야 인사들의 가장 또 핫 이슈가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 여실 거라고 들었는데 일단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이신가요? 아니면 반대이신가요? 저는 기본소득은 논의를 해볼 만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여러 복지제도와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네.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등등등의 많은 이슈가 있어서 바로 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과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도입이 된다면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원 마련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 긍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르다, 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등등의 논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나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을 위시로 해서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 주시는 여당 쪽의 입장도 있고요. 또 네. 야당 쪽에서는 보수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소득하고 진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나 다른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좀 더 많이 보장해주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이제 뭔가 어떤 이득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당장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소비 진작책으로만 기본소득을 쓰면서 다른 복지제도는 통폐합해서 없애버리자라는 네. 보수 우파적인 기본소득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사회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한다라는 약간 좀 진보적 패러다임의 기본소득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양한 시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뭐 여야를 떠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한번 다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한번 해보고 좀 네. 만들어 나가자 이거군요. 이제는 좀 뭔가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좀 대화도 좀 하고 네, 대화하고. 토론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좀 토론이 좀 잘 안 되긴 하죠. 네. 자, 그리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역시도 아마 노영희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은요.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7명 중에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7명 중에 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권 달라는 거는 무리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장은 여당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은 여당 사람도 아니고 야당 사람도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짜고 야당에게 비토권도 주고 한 게 그런 이념에 따른 것인데,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념과는 달리 야당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예, 그러면 이거는 독립성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그 국회 상임위원 정수규칙 개정안이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위원장 자리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12일까지 이게 안 되면 그냥 단독으로 18개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해왔습니다만, 뭐 아마도 18개 다 갖고 온다 이렇게 다 진짜 진심으로 막 생각하시는 분들 협상용이었을 때 그러면 그 말은. 예, 근데 이제 너무나 저쪽이 계속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끝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유쾌하고 통쾌한 분입니다. 출발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쾌 통쾌 뚱커벨입니다. 네. 유쾌 통쾌 상쾌 뚱커벨. 자, 오늘은 몇몇 현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과 삼성 측 그리고 정치권 또 국민들이 각각 다 반응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뭐 정치권의 반응도 좀 달라 보이고요. 국민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이 화요일 또 새벽에 내려졌거든요. 네. 이것이 과연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이냐,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냐,
아주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됐다가 45.2%. 아, 이걸 또 여론 조사를 돌려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었다가 44%. 오. 삼성이니까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네. 국민들의 판단이니까요. 네. 이 법원에서는 사법적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은 또 이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된 것이 이렇게 또 상반되게 나타났고요. 30대와 40대, 6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네. 20대와 50대에서는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법률적 관점이다. 충청권에서는 삼성을 의식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 실시한 조사이고 그러니까 이 영장 기각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었죠. 네. 이 전국 500명 유무선 AR에서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남녀의 그런 그 구분에 따른 뭐 의견은 조사한 게 없나요? 물론 이제 남녀 구분도 있는데 남녀 간에는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념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또 삼성이니까 다른 이 피고 또 피의자와는 달랐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재판 뭐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삼성 변호인단에서는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또 국민 여론의 반응이 각각 또 엇갈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오늘 뭐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소집해서 이거를 하냐 마냐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오늘이 중요하죠. 이 삼성 변호인단에서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을 했거든요. 네. 수사 심의위원회니까 여기서 이제 수사가 타당하냐, 기소가 타당하냐까지도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 약간 여론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전문가 여론을 좀 수집을 해봤더니 이게 이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오늘 부의심의위원회에서는 소집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공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건 뭐 노 진행자께서도 너무 잘 알겠지만 참고 의견이거든요. 사실 심의위원회 네, 의견은. 권고적 효력 뭐 네.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이 검찰의 중립성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따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여기에 삼성은 또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은 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뭐 여부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그렇죠. 이제 구성이 네. 됐으니까. 근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런 그 기소나 수사가 있던 게 아닐까라는 네.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삼성의 또 우리 경제적인 영향력 그렇죠.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여론으로도 주목을 하는 거죠. 삼성이니까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또 뭐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뭐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도 있고 법조계 내에서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뚱커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죠. 평등해야 되는데 네. 점점점이죠. 점점점입니다. 자, 요즘에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마다 앞다퉈서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기본소득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불과 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좀 섣부르다. 이건 유럽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19가 좀 국민들의 인식도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렇군요. 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또 잇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유력 후보죠. 네.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 복지 체계를 좀 검토하고 복지 재원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아직까지 신중하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선 후보로 나가려면 기본소득 주장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에 국민들의 여론은 어땠을까요?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RDD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 확인 가능한데요.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 48.6%. 네. 반대한다가 42.8%.
오차 범위 내 팽팽했습니다. 아, 이거 오차 범위 내군요. 네네. 6% 한 5.8% 정도 차이 나는데 네. 그래도 오차 범위였군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이 특히 반대하는 분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리고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이걸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소득과 긴급 재난지원금과 비교를 해보면 긴급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 뚱커벨도 삼겹살 많이 사 먹었습니다. 진짜요? 좀 사주시지. 제가 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은 좀 다른 건 매월 지급이 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뭐 30만이든 50만 원이든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급을 하자. 재원 여력이 되는 대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론은 이게 세금을 좀 늘릴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어려운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국가 재정, 세금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 여론도 팽팽한데 긴급 재난지원금은 많이 환영을 받았다면 기본소득은 주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수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높았고요. 자영업과 사무직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했어요. 네. 이게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20대와 60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19 국면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30대, 40대, 50대는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대권 이슈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30대, 40대, 50대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그러겠죠. 네. 20대랑 60대는 거의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물론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이거든요.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이야기도 이 증세를 조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신중해지고 또 찬반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6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용수 할머니 관련돼서 정의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지율 추세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한국갤럽과는 사뭇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515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9.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5.9%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직후에 60%대로 아주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그랬죠. 완만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은 또 매우 높다고도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그다음에 이 부정평가가 35.9%로 긍정에 비하면 그래도 부정평가를 상당히 관리하고 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부정평가가 또 막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군요. 그럼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임기 4년차 되면은 왜 빠지지? 내가 이렇게 레임덕, 노력하는데. 레임덕. 예.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죠. 왜냐하면 국정수행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임기 4년차 정도 되면 좀 관심이 빠지고 차기 대권 후보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주 지지율이 높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전례가 없는 지지율 유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19가 뭐 무증상 감염자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수도권 중심 특히 서울에서 조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결과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 지난 4월, 5월과 비교를 해보면 6월에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그리고 약간 북한과의 관계도 부분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던 약간이지만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해봤는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지금 발언 이후에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굴종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대통령 지지율에도 이것도 영향을 주나요? 아주 거친 발언이 나왔죠. 영향을 네. 줄 겁니다. 역대 대통령은 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랬군요. 이 김여정 부부장은 또 강한 거친 발언을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쏟아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다분히 줄 수가 있겠죠. 대남 사업이 아닌 대적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최근에 달라진 북한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또 계기가 됐던 것은 뭐 이건 또 이제 빌미로 또 뭐 이제 꼬투리로 삼은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방편으로 삼은지 뭐 대북 전단 살포의 격앙된 반응이었거든요. 아,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이 정부가 우리 정부가 조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반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러면 영향을 줄 텐데 특이한 것은 이 남북 관계가 한참 좋았을 때 이 대통령 지지율을 고공행진을 했었죠. 2018년도 그렇고 판문점 선언, 평창올림픽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남북 관계가 썩 좋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거의. 그래서 이걸 보면 어느 순간 교착 답보 상태인데 현재 상태가 주로 이제 또 북한이 저렇게 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북미 관계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인이지 우리 남한과의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거칠게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핵심은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뭐 지금 진전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 초부터 남북 관계가 대통령 지지율에는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길어지면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야당,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당이 집권할 때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럴 때 내부적으로는 또 집권당에 대해서 뭔가 좀 표를 몰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총풍이니 북풍이니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에 워낙 또 공을 많이 들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고 보는데 참 독특한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의 대통령은 이 경제, 북한 또 대통령의 공약, 네. 특히 이제 개혁과제,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문재인 대통령 올해 들어서는 철저하게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북한의 영향은 물론 길어지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네, 정당 지지율 짧게 보겠습니다. 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두 정당 대결 때문에 좀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또 당들이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41.6%, 40% 초반에서 좀 머물러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약간 내려갔어요.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효과로 봐야 조금 될까요? 올라갔죠. 약간 네. 올라가서 27.5%인데 중요한 건 이제 내일입니다. 상임위 배분이 어떻게 되고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이 더불어민주당은 준법 상임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우리 여론 택배 요정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L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